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는 생선 굽는 냄새와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옵니다. 그 한복판에 12살 민재가 작은 좌판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시간, 민재는 시장 바닥에 앉아 알록달록한 끈으로 팔찌를 만들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끈 하나하나가 민재에겐 엄마 서연의 약값이었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학교 안 가니? 지나가던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 병원비 모아야 해서요. 민재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아주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물어보았어요. 왔니, 아들아? 엄마, 오늘 팔찌 5개나 팔았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거친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낡은 집안에서 두 모자는 서로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밤이면 서연은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고 낯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7살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은 평생 서연을 괴롭혀 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연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었죠.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아플 때면 그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의 수장, 그녀의 한마디에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30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엔 작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죠. 5살 난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목에 걸린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아이 정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매일 밤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백화점에서 딸의 손을 놓친 순간이 정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도 탐정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정 회장은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목걸이는 딸에게 건 마지막 선물이었고 정 회장 자신도 똑같은 것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이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야. 왜 당시 딸에게 했던 약속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이뤘지만 진짜 원하는 건 단 하나, 잃어버린 딸을 다시 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정 회장은 일상적인 시차를 위해 재개발 예정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행렬이 좁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재벌 회장님이시래. 저 차 한 대 값이면 우리 가게 몇 개는 사겠네. 상인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정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온 듯 주변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어요. 작은 손에 알록달록한 팔찌를 쥐고 말이죠. 할머니, 팔찌 하나 사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내민 팔찌를 보던 정 회장의 시선이 문득 자신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목걸이가 살짝 밖으로 나와 반짝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작은 입을 벌려 말했어요. 할머니,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의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마치 터질 듯 거세게 요동쳤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해도 나오지 않았죠. 간신히 입술을 떼자 목소리는 깊은 곳에서부터 부서지듯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민재는 순수한 눈으로 정 회장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목걸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목걸이 가지고 계셔요. 정말 똑같아요. 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피로 물들었던 시간이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지며 그 조각들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반짝이던 한 줄기 빛이 느껴졌어요. 비서 도연이 재빨리 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도 당혹감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힘을 주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죠. 얘야, 내 엄마가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아파서 누워 계세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민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 회장의 눈가가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아니, 기다리다 지쳐 포기할 뻔한 그 단서가 이렇게나 가난한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의 입을 통해 갑자기 나타날 줄이야. 운명은 때로 잔인할 만큼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아이,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지금 당장. 그렇게 12살 소년의 한마디는 재벌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30년 동안 잊혀진 두 개의 인생이 다시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운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서곡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의 집, 그 작고 낡은 방에서 서연은 또다시 심한 통증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땀은 이마를 적시고 숨은 가쁘게 몰아쳤어요. 민재야, 약.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시장에서 아직 일하고 있었죠. 서연은 식탁 위에 빈 약병을 힘없이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민재를 두고 어떻게 떠나지? 그 순간 며칠 전 우연히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윤정희 회장. 목걸이를 보고 놀란 그 눈빛 엄마라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한편 정 회장의 사무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서류 더미를 정 회장은 한 장 한 장 마지막 흔적이라도 남겨놓을 듯이 뜯어보고 있었어요. 서연. 고아원 출신. 7살 무력 기억 상실. 현재 만성 심장질환과 신장 문제로 투병 중. 모든 정보가 정 회장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오래된 고아원 기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가 고아원에 들어온 것은 회장님의 따님이 실종된 지 정확히 4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장소도 실종 지점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당시 아이는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도연이 가리킨 것은 입양 기록의 이상한 공백이었습니다. 7살 이전의 기록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 그 이후 갑자기 서연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도연이 흐릿한 고아원 단체 사진을 건넸습니다. 정 회장은 사진 속 한 어린 소녀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유난히 반짝이는 눈동자.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자신의 딸 사진과 나란히 놓아보니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은 듯한 닮은 꼴이었어요. 입술의 라인, 이마의 너비, 도연아. 정 회장의 목소리가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30년 동안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으로 내던져진 기억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목걸이,
그 단 하나뿐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직접 만나보시겠습니까? 만나야 해. 당장.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트위드 자켓을 입었지만 그 안에 서린 카리스마와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차는 시장 근처의 낡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안내에 따라 정 회장은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패인 눈곱,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게 내 딸이라니. 정 회장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다가오는 고급차와 정장 차림의 정 회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벌, 권력, 그런 단어들은 서연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저기, 실례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맞으신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 회장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위에 새겨진 회장이라는 직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지고 떨렸어요. 이런 높은 분이 자신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 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한 말문이 모두 막힌 듯 했습니다. 혹시 고아원 출신이시죠? 그리고 7살 이전 기억이 없으시다고.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의 과거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왜 조사하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함부로 뒤를 캐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남이 밀려왔죠. 정 회장은 서연의 반응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이으려는 순간 서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바쁩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서연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목걸이. 그 목걸이 좀 봐도 될까요? 정 회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옷깃 사이로 손을 넣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왜요? 햇빛이 2개의 하트를 동시에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낡고 반짝임이 옅은 목걸이와 정 회장의 새 것처럼 반짝이는 목걸이가 정확히 같은 모양, 같은 크기였어요. 마치 하나를 둘로 나눈 것처럼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손에 각각 걸린 목걸이는 운명의 쌍둥이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서연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목걸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해온 유일한 물건? 그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엄마일지도 모릅니다. 공기 중의 분자가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게를,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한순간에 짊어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2개의 목걸이가 빛을 반사하며 30년의 공백을 눈물로 그리고 말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듯했어요. 정 회장의 고백이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이해보다는 혼란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은 뚜렷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정 회장은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제 말을 들어주세요. 30년 전 저는 백화점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그만두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고아원 침대에서, 거리의 추위에, 병원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있었어요. 말문이 터진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었죠. 제 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시장 바닥에서 팔찌를 팔 때 엄마는 어디 계셨는데요? 제가 밤마다 약 때문에 몸부림치며 신음할 때 엄마는 뭘 하고 계셨대요? 한마디가 정 회장의 가슴을 정확히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의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지금 이 삶으로도 충분히 힘들어요. 과거 같은 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서연은 힘겹게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서연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이 달려와 정 회장을 부축했지만 그녀의 몸은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입장에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셨을 겁니다. 알아, 도연아. 내가 너무 무리했어. 그날 오후, 민재는 시장에서 돌아오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재가 달려가 부축하자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민재는 엄마의 얼굴에 흐른 눈자국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연이 침대에 누우자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그 할머니 또 만나셨어요? 왜 우셨어요? 서연은 침묵하다가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만약 정말 그 할머니의 딸이라면 어떡할까? 민재는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좋지 않아요. 엄마한테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할머니, 엄마를 정말 걱정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 하지만 엄마는 평생 혼자였단다. 그 사람이 진짜 엄마라면 왜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서연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에 대한 동경과 버려졌다는 배신감, 그리고 지금의 삶을 뒤흔들 새로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한편 정 회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아무 의미 없어 보였어요. 도연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서연 씨 말이 맞아. 30년 동안 난 어디 있었냐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고였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힘들게 살아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다가가면 상처만 더 줄 것 같고, 하지만 모른 채로 있을 수도 없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정 회장에게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일단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연 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익명으로 도울 방법은 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 서연이가 원하는 건 아마 돈이 아니라 진심일 거야. 그리고 그 진심을 전하기엔 내가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서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 그녀는 간신히 신음소리를 참으며 민재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엄마의 이상한 숨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 그게 그녀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 깨어나세요. 제발.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119에 전화를 했지만 손은 너무 떨려 숫자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웃집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재는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쥐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해야 해. 엄마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할머니의 연락처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시장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회사의 이름 태성그룹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서연은 즉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의 신장 기능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만은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12살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병원 복도를 맴돌았지만 의료진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있나요? 혈연 관계자의 신장 이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족.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저밖에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복도 저편에서 급히 걸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자 정 회장이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비상 연락을 받고 정 회장에게 알렸던 것이죠. 민재야. 서연 씨는 정 회장의 얼굴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위험해요. 민재는 정 회장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 회장은 의사를 찾아갔고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장을 쓰세요. 저랑 검사를 해보세요. 회장님, 안 됩니다.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면 제 말을 들으세요. 정 회장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이든 아니든 지금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 딸이라면 이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정 회장은 도연을 향해 돌아서서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병실에서 서연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이 걸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살게 해주세요. 민재를 두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만약 정말 당신이 내 엄마라면 한 번만 저를 안아주세요. 두 여자의 운명은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만났고 30년의 상처와 오해는 잠시 접어둔 채 지금 당장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복도에서 두 손을 꼭 묶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외할머니도 무사하시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 착하게 살게요. 제발.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한 소년의 간절한 기도와 한 어머니의 절박한 결심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기적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석실 옆의 작은 상담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담당 의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를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정 회장, 도연, 그리고 간신히 일어나 앉은 서연의 숨소리가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였어요. 민재는 밖에서 발돋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심장이 목에서 뛰는 것 같았고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도 99.9%. 뭐라고요? 정 회장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흔들리는 실타래처럼 나왔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다시 리포트를, 그리고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의사의 입술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딸,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30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흐느낌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고 그녀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정 회장은 서연의 침대 쪽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서연의 손을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 정 회장의 눈물,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게 내 엄마. 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엄마. 서연의 입에서 평생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조용히 서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자 확인이자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그 한마디에 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30년의 그리움, 죄책감, 절망, 희망이 한데 뭉친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 회장의 목소리는 서연의 어깨에 묻혀 울먹였습니다. 그 따뜻함, 그 울림. 서연은 몸이 굳어 있었지만 조금씩 그 포옹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정 회장의 등을 두드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그러나 늘 갈망에 맞지 않던 그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허했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함으로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자신 있게. 정말 엄마예요.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들어 올려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 애틋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응. 엄마가. 내 엄마야. 도연은 조용히 상담실을 나와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요? 결과는 어땠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내 엄마는 이제 진짜 할머니를 찾았단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다시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신장 이식. 그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로 그걸 준비하고 계셔. 상담실 안에서는 두 모녀의 눈물이 조금씩 그쳤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유전자 검사는? 그런데 신장 이식은 너무 위험해요. 엄마 연세도 괜찮아. 정 회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이것이 엄마가 30년 만에 내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야. 서연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결의와 사랑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절 찾아주셔서, 절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냐. 고마워해야 할 쪽은 엄마야. 이렇게 다시 널 볼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고 이번에는 더욱 단단하게, 더욱 확신에 차게 수술은 일주일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모든 회사 일정을 취소하고 수술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구성되었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 회장은 서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잠 안 와?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좀 불안해서요. 정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30년 전 그날, 그녀는 서연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적이는 백화점, 순간의 방심, 그리고 사라진 아이, 미친 듯이 찾아다닌 날들, 점차 사라지는 희망. 그리고 매일 밤의 눈물, 널 찾지 못한 죄책감으로 엄마는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통해. 서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고아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괴로움. 그 시간들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엄마를 원망했었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도 너무나 힘드셨을 거라는 걸 두 모녀는 그날 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졌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같은 병원복을 입고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무섭지. 하지만 널 생각하면 안 무섭다. 정 회장이 답했어요. 저도요. 엄마가 옆에 계셔서 안 무서워요. 민재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꼭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우리 손자 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꼭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민재야, 서연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쉰 뒤 각자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는 두 손을 꼭 묶고 기도했습니다.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회장의 심장이 안전하게 적출되어 서연의 몸속으로 이식되었습니다. 혈관이 연결되고 새로운 생명의 징후가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후 1시간, 2시간. 민재와 도연, 그리고 알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의 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위의 수술 중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합니다. 이식된 심장도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눈물을 훔쳤고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회장이 먼저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여전히 서연이는 이었습니다. 도연이 무사합니다. 회장님지라고 말하자 그녀는 눈을 감으며 다행이다 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민재의 환한 얼굴과 옆 침대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글썽인 채 미소 짓는 정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힘없이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 내 딸. 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사이를 이어진 작은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생생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한 두 모녀는 정 회장의 저택으로 함께 갔습니다. 서연과 민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정 회장은 서연을 점차 회사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녀는 재개발 예정이던 시장을 보존하도록 지시했고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옛날 집이 보여요. 서연이 멀리 보이는 낡은 동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집 계속 그대로 둘까? 너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거죠? 정 회장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영원히. 그들의 손이 서로 포개졌고 저물어가는 해가 그 위에 따뜻한 빛을 내려 뿌렸습니다. 30년의 공백과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할 미래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태성그룹 본사 앞 광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중앙에는 작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윤정희 회장이 은퇴와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상 위 정 회장은 평소의 위험 넘치는 모습보다는 다소 감정에 젖어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는데 예전의 창백함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한 혈색을 띠고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과 새로운 책임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청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삶의 전부였던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부에서 조금씩 퍼져나가던 소문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윤서연 씨가 바로 제 딸입니다.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가 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엄마의 눈을 마주보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둘째. 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이 자리를 저의 딸 서연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 광장을 휩쓸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정 회장은 차분하게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서연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서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조언자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장할 시간을 주십시오. 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미래에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녀는 청중을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배우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서연의 진정성 있는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새로운 후계자를 향한 기대이자 이 드라마 같은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저택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딱 셋, 정 회장과 서연, 그리고 민재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재가 콜라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는 이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여전히 엄마와 할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자의 정 회장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내 엄마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으니까 서연은 약간 부끄러운 듯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다 엄마가 옆에서 힘을 주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 혼자서는 결코 못했을 거야.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데 엄마,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맡기고 후퇴하셔도 괜찮으세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서연아, 엄마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살았어. 숫자와 계약서, 그리고 권력 투쟁 사이에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알다시피 그런 삶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지. 그녀가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해 쓰고 싶어. 내 옆에서 내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 우리 민재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 그게 이제 엄마가 원하는 전부야. 서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넌 괜찮을 거야. 정 회장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삶이라는 가장 어려운 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단다. 가난과 병마, 그리고 고독을 이겨냈어. 그런 내가 경영이라는 것을 못 해낼 리 없지의 다음 날 서연은 첫 출근길에 옛날 살던 시장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상점들과 익숙한 얼굴들. 그녀는 운전사에게 잠시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과일 가게 아저씨. 모두가 변함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 대신 안정된 미래에 대한 평화로움이 스쳤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전 평생 이 마을의 서연일 거예요. 서연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재를 돌봐준 정,
힘들 때 한마디의 위로를 건네준 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오늘이 있게 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옛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벽에는 여전히 민재가 그린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집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나,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이제 안녕.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 회장은 서연을 옛날 자신의 딸이 사랑하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서 있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너는 어릴 때 이 나무를 정말 좋아했어. 정 회장이 나무 줄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지? 그때 엄마가 너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 서연은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민재와 함께, 우리 셋이 함께. 정 회장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에겐 지금이 있고 앞으로가 있지. 두 모녀는 은행나무 아래의 병견으로 앉아 조용히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태성그룹은 새로운 사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슬로건으로 내건 사회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서연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중학교에 들어가 과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덤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에서 할머니와 엄마처럼 많은 사람을 돕는 과학자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예전에 쓰던 자판에서 팔찌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정 회장은 이미 새로운 기술을 배워 3D 프린터로 디자인한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장신구 가게를 열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은 점차 회사의 일에 익숙해져 갔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정 회장의 지도와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숫자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스타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들은 서연이 병원에 쓰러진 그날을 재회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특별한 파티를 열지는 않았지만 항상 셋이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날의 기적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주제가 뭐였는데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혜 가족의 기적이었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낸 것. 엄마가 건강해진 것, 우리 셋이 함께하게 된 것. 선생님이 감동하셨대요. 서연과 정 회장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이 맞지?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고 이렇게 매일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야.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과 더없이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집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때때로 여전히 악몽을 꾸었지만 이제는 깨어나면 옆방에서 잠자는 엄마와 아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녀를 다시 잠들게 했습니다. 정 회장은 가끔 서연이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현재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재는 자라면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2명의 강한 어머니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결코 채울 수 없었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들이 쌓아 올린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들만이 아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년의 순수한 말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큰 사랑의 이야기로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끝. 시간은 조용히 흘러 또 하나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오늘은 태성복지재단의 첫 공식 프로젝트인 기적의 병원 개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곳에는 커다란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현 기적아동병원. 사람들 속에서 정 회장, 이제는 명예회장이지만 모두가 여전히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서현, 그리고 이제는 훌쩍 자란 청년이 된 민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이제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시장의 팔찌 장수가 아니었고 하지만 화려한 재벌 2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차분하고 확고한 위엄이 느껴졌죠. 오늘 이 병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청량하게 호를 울렸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은 제 이름을 딴 것이지만 사실은 제 이야기만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소년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서연은 관중석 한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머리가 반백이 된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여전히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 등 옛 시장의 이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눈빛을 받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치료의 장소가 아닙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온기를,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태성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열렬한 박수 속에 서연이 자리로 돌아오자 다음으로 민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목소리는 낮고 확고해졌지만 눈빛에 깃든 순수함은 여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첫 번째 자원봉사자이자 연구 인턴인 윤민재라고 합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엄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졌고 저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정 명예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제가 가진 지식과 열정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병원의 연구실에서는 특히 희귀 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치료법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기적이 더 많은 가정에서 일상이 되길 꿈꿉니다. 민재의 연설은 짧았지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가 모녀간 장기이식의 장기적 적응성과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과학적 접근 뒤에 숨은 인간적 이야기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 지붕의 테라스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한층 한층 치밀하게 설계된 병원 건물이 보였고 저 멀리로는 옛날 그들이 살았던 동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정 명예회장이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기적이 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런 연설을 하는 과학도가 되다니. 우 할머니. 민재는 약간 얼굴을 붉혔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한쪽 팔로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다른 쪽으로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셨죠. 아니야. 정 명예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기반은 우리 셋이 함께 만든 거야? 그리고 그녀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말할 게 하나 있어.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야. 정 명예회장은 핸드백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빛을 타고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끈은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 친아버지가 남긴 유서야.
서연과 민재의 호흡이 동시에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은 평생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그는 내가 회사를 물려받기 전 내 옆에서 함께 싸우던 동료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하지만 너를 잃은 후 내가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을 본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경찰에 자수했어. 실종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는 너를 잃은 나를 보며 자신이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인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나를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 이 편지는 그가 유일하게 남긴 것이야. 내게 전해달라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미안해. 엄마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를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제 너는 충분히 강해졌고 내 뿌리의 전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끈을 풀고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허약했고 글씨는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후회, 그리고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널 한 번도 안아본 채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어. 내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녀가 널 꼭 찾을 거라 믿어. 만약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진다면 아빠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엄마를 지켜주고 내가 얻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에게도 그 빛을 나눠다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따라 이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의 눈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과 사랑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30년의 공백은 어머니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희생, 그리고 기다림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엄마의 서연이 편지를 가슴에 꼭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도, 그리고 엄마도 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고 함께 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 사람은 다시 하나로 뭉쳐 포옹했습니다. 이번 포옹은 과거의 모든 무게를 떨쳐내고 오직 현재의 감사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조각을 찾았다. 내 이야기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조각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가득 찬 조각이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기적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임을. 엄마와 민재와 지금 내 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의 빛을 이제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비추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가 되어 흘러갈 뿐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서연 기적아동병원의 명판을 반짝이게 비추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환자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기대가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재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 걱정 마. 여긴 괜찮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게. 창가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서연과 정명희 회장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소년의 할머니,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은 채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모든 이의 이야기가 되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